자,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뉴스의 밑줄도 별표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본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언더라인 밑줄은요. 정세균의 독설 이걸로 가보시죠. 네네. 이제는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경륜 없이 되겠나 이런 얘기하고 또 저 얘기도 나왔죠. 그 장유유서. 네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수신자가 해라 이랬고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세균 전 총리께서 지금 이제 대권 행보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대권 행보를 시작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이제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예. 메시지를 좀 강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강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세균 총리가 가져왔던 이미지, 굉장히 좀 포용력이 있고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런 이미지가 상당한 강점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강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이제 메시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런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면 이게 이제 메시지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이제 당권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이제 돌풍의 밑바탕에 깃들어 있는 그런 민심은 뭔가 좀 변화를 바란다. 이 정치권이 너무 정체돼 있고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들의 그런 무대가 돼 있다 보니까는 그보다는 좀 그 우리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세대 또 그런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국민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장유유서 물론 이제 장유유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화법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전체를 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거다. 그 장유유서라는 우리 문화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한 건데 그러나 어쨌든 장유유서라는 다소는 이제 그 세대 권위주의가 깃들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정치를 나이 순으로 하는 거냐 그러면 뭐 경륜만 있으면 정치를 잘하는 거냐 경륜이 지금까지 풍부해서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냐 국민들한테 이렇게 만족감이나 효능감을 못 주는 거냐 이런 식의 반론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젊은 주자 돌풍이 일어나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많이 대비가 되고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는 좀 더 젊은 정당이었는데 꼰대 정당이 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시선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좀 실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이준석 후보 돌풍에 담긴 그 여론의 갈증, 방금 말씀하신 민심 같은 거요. 이걸 좀 그 저변을 봐야 되는데 여당이 이거 잘 하고 있나요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은 아마 약간의 경계심과 우려 같은 게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대가 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좀 부족해 보이고 상대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별게 없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치 과정인데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이었던 이 국민의힘에서 저런 이제 젊은 영선 초선들의 전당대회의 아주 치열한 경쟁과 또 그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늙은 정당이 된 듯한 꼰대 정당이 된 듯한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 저게 그냥 과정의 돌풍에 그치지 않고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그 충격은 국민의힘 내부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각 당은 대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과거에 보수 정당을 상징했던 그런 60, 70 세대의 정치는 아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586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주류 정치 이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화석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격변이 오는 거고 거센 세대 교체에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준비가 여러 가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굉장히 경계하고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당대표가 실제로 되면 정말 그 폭풍이 굉장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 안 되더라도 지금 어떤 이런 인기, 어떤 이런 현상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경쟁만이 아니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이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 정치에서 늘 세대 교체가 화두였습니다만, 예. 세대 교체가 제대로 돼본 적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87년 민주화 이래로 과거에 YSDJ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예. 40대 기술론을 들고서 파격적인 어떤 세대 교체를 실험했던 이후로 별다른 세대 교체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586 세력이 정치권에 등장할 때 그것은 이제 세대 기득권과 치열하게 맞서서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냈다기보다는 기존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방식으로 수혈되는 방식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했거든요. 예. 진정한 세대 교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되고 그리고 노쇠화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때문에 시대는 시시각각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물결이 산업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밀려오고 있는데 정치가 그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늦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감각을 갖고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과 새로운 안목을 가진 이런 2030 세대가 정치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민심이 지금 투영돼 있는 거고 그거는 지금까지 그냥 예측 가능한 형태로 흘러오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저는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의외에 그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대권 구도 혹은 그런 대선 후보의 새로운 등장의 가능성도 그 과정에서 저는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끈한 중국 이걸로 잡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 성명이 대만, 타이완이 언급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심지어 그 불장난하지 마라, 뭐 내정 간섭 이렇게 불편한 개색을 내비쳤는데 중국의 대응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뭐 예상됐던 반응이고요. 예. 그런데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보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애둘러 지칭했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또 쿼드나 이 대만 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중국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지금 홍콩 문제라든지 신장 자치구 문제라든지 이런 언급은 빠졌어요. 이게 그 직전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 합의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순화된 형태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곤혹스러운 이 줄타기 외교의 처지가 반영된 그런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미일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해서는 비난의 수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졌고 이제 숙제는 다음 달에 G7이 열리는데 그 G7 기간 동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일 것 같고 또 이런 외교상의 문제, 외교나 주권상의 문제 이외에 실리적 측면에서 경제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좀 예민할 수 있는 대목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또 이 배터리나 또 6G와 같은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우리 미사일 주권은 이제 온전하게 갖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국이 예민할 수 있는 대목인데 어찌됐건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이 한미 관계의 그동안의 역사나 특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정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 한중 관계를 마냥 이 긴장을 높인 형태로 몰고 가기는 어렵고 여러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라는 게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이 성명의 비난 수위 정도에서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중국도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특공 감사 대상. 자,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뭐 또 특별 공급
논란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3당은 공동으로 또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은 거부하는 상황이네 보니까요.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감사 대상인 건 당연하죠. 예. 국민 혈세 170억이 들어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애초부터 관평원은 그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행안부가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을 통해서 관세청이 그걸 추진했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그 사업부지 예산 그 신축 청사 예산권을 승인하는 기재부 같은 경우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또 행안부나 행복도시 건설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감사 대상이 되고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어제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3당이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이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특별공급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이나 부당한 특혜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비단 관평원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 한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중기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유형의 또 이 특혜 유형들도 폭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05년도 이 행복도시 이전 추진 이후에 이루어진 특별공급 전반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걸 들여다보려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부가 스스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LH도 그렇고 국민들이 별로 신뢰가 없고 또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회가 좀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좀 폭넓게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당이 이걸 거부하게 되면 이걸 덮고 가자는 문제밖에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훨씬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여당도 이걸 수용해서 차제에 털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